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김명희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4일에 연명의료 결정법이 전면 시행되고 이제 만 3년이 꼭 지났습니다. 시행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 그 걱정과 우려를 했던 일이 어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고 난 후에 우려와 걱정과는 달리 대체적으로 잘 제도가 정착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평을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제정을 위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되지 못한 대리인 지정제라든지 또 국회 입법 과정에서 빠진 무연고자의 결정이라든지 제정 법률 자체에 담기지 못한 많은 숙제 부분들도 남아 있습니다. 2018년 법 제정 이후에 저희 기관은 제정 법률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법률의 내용을 알리고 제도를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이제 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3년 동안의 일들을 좀 돌아보면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무엇이 부족한 부분이고 무엇이 아쉬운 부분인지를 이제는 얘기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시작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연명의료 결정법이 입법 취지에 맞는 법률이 될 수 있도록 장점은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생애 말에 존엄한 죽음이 진정으로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준비해 주신 저희 센터장님, 조정숙 센터장님, 또 이화여자대학교 법전원의 최경석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은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과 현장에 계시는 의료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많은 관심을 가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리라 믿으면서 간략하게 인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연명의료 관리센터장 조정숙입니다. 제가 작년 3월 2일자로 발령을 받고요. 지금 이제 거의 1년을 채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와서는 연명의료에 대해서 사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아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했는데 사실은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생각해보니 너무나 그때는 쓸데없는 오만이었던 것 같고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하나를 좀 배우면서 이 사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3주년이 지난 2월 4일이죠. 그때 시행 3주년을 맞이했고요. 그동안에 3년 동안의 연명의료 결정제도 관련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과제를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연명의료 결정제도 하면 사실은 중요한 핵심적인 서식이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서식 중에 하나가
연명의료 계획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3년 동안의 총 실적은 57,512건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정보 포털이나 이런 부분에는 누적 실적을 많이 노출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연도별로 한번 실적을 보니까 2018년에는 14,000건 정도, 19년에 2만 건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22,000건 정도로 해서 현재까지 57,000건이 넘게 계획서가 작성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9년은 월 평균 한 1,700건 정도 되고요. 2000년은 월 평균 한 1,900건 정도가 되면서 19년 대비 2020년에는 106% 정도, 그러니까 19년을 100으로 볼 때요, 6% 정도가 증가한 걸 알 수가 있고요. 월별로 살펴볼 때는 큰 차이 없이 2019년 대비 20년에 조금씩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명의료 이행서의 등록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연명의료 계획서는 12월 말 기준으로 13만 4,945건, 지금 현재 14만이 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연도별 실적을 보면 18년에는 3만 건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19년에 4만 8천 건, 20년에 이르러서는 5만 4천, 거의 5만 5천 건이죠. 5만 5천 건의 이행서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보면 월 평균 한 4천 건, 2020년에는 월 평균 4,500건 이상이 등록이 됐고, 이거는 19년 대비 2020년에 114% 정도의 성장을 보이는 그런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19년하고 20년의 월별 상황에 따라서 살펴보면 사실 가장 피크로 이행서나 모든 서식이 제일 많이 피크를 이루었던 게 사실은 2020년 1월, 2월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발병 직전이죠.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오기 전에 1월하고 2월이 가장 피크를 이루었고, 그 다음부터는 뭐 그래도 이행서나 계획서는 코로나의 영향 없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되겠는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2월 말 기준으로는 79만이고요. 현재 시점으로 보면 81만이 조금 넘은 그런 상황에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18년에 약 10만 건을 작성했고, 19년에는 43만 건을 작성했고, 2020년에 25만 건을 좀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고드린 것처럼 계획서나 이행서 대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많이 실적이 19년 대비 20년에 저조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로 봐도 19년에는 월 평균 한 3만 6천 건 정도를 작성했다 하면 20년에는 평균으로는 2만 1,000건. 그래서 19년 대비 20년에는 60%밖에 달성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 전부 다 아시는 것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대1로 대면으로 상담을 충분히 받고 본인 스스로가 작성을 해야 되는 서식인지라 아마 코로나 여파로 해서 이 대면으로 해서 의향서를 작성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 표에서도 보면 1월에 4만 건이 넘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가 3월에는 2천 건입니다. 4월에 3천 건. 그래서 이렇게 엄청 떨어졌다가 다시 5월 달부터는 조금씩 상승을 해서 2만 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수준으로 지금까지 쭉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 발생 그 확진자 수하고 저희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역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역시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코로나 여파를 가장 크게 탄 그런 서식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서식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이행서를 제가 한 화면에 담아봤는데요. 계획서나 이행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약간의 상승을 하면서 꾸준히 증가 추이를 보이는 반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저조한 그런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서식에 따른 어떤 성과이기에 앞서서 이러한 서식을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많이 작성하기 위한 거는 등록 기간이 얼마나 잘 확보되어 있고
개수를 확보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획서와 이행서 부분은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지라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얼마나 많이 설치되어 있고 활동을 얼마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 중에 하나인 등록기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일단 저희 등록기관은 유형이 크게 4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보건의료기관 해서 보건소가 되겠죠. 보건소가 있고요. 의료기관이 사실은 계획서나 이행서를 작성하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또 등록기관으로서도 지정이 되셔서 많은 활동을 해주고 계신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이렇게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공공기관 중에는 저희 연명의료관리기관인 저희 센터가 하나 포함되고요. 나머지는 다 건보공단의 그 지역본부나 지부나 또는 출장소 등을 하나하나로 쳐서 공공기관의 이 개수로 등록기관 숫자로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공공기관 중심,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공단 중심으로 해서 전체 300개 각 291개 중에 198개, 200개 정도가 건보공단의 등록기관이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를 해서 291개로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2018년에 그 유형별 등록기관 수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9년에는 107개가 추가돼서 파란색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 주황색 부분이어서 여기서 이제 가장 저희가 좀 의미를 줄 수 있는 거는 지역보건의료기관, 그러니까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서 좀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게 저희 센터에서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올해 그래도 굉장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56개의 기관수를 갖고 있던 보건소가 올해 는 것만 64개가 늘어서 현재 120개까지 등록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도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영리기관도 전체 개수가 작은 거에 비해서는 뭐 미미하나마 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사실은 2018년에 전사적으로 전국적으로 시작했다가 19년에 조금 더 늘었고 20년에는 사실은 더 추가된 기관이 없다가 올해 2021년 1월에 건보에서 하나의 기관이 출장소가 더 추가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기간은 전체 총 개수가 480개입니다. 전국의 망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등록 기간을 유형별로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중에 딱 반이 되겠는데요. 그게 건보공단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본부, 지부, 출장소가 240개 정도 차지하면서 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가 올해 저희가 꾸준히 등록기관으로 많이 지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이게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과 비영리기관을 합친 게 다시 또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저희가 아쉬움으로 남는 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비영리기관이 27개 기관밖에 되지 않는 게 저희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영리기관을 좀 더 등록기관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설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다 가능한 게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 참석하시는 선생님들은 전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297개, 300개가 안 되죠. 이게 2021년 1월 현재입니다. 그래서 297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저희가 볼 때는 너무나 설치가 안 된 미설치 의료기관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다른 거는 다 20년 12월 말로 하면서 21년 1월로 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기준을 변경한 것은 올해 상급 종합병원에 작년까지는 42개였습니다. 근데 올해 1월부터 3개 기관이 더 지정이 돼서 45개로 늘었고요. 그러나 상급 종합병원은 대상 기관 45개 중에서 45개가 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종합병원은 전체가 317개 중에 155개로 약 반만 종합병원 중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아직도 반 정도는 종합병원 내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병원은 물론 뭐 병원이나 요양병원은 굉장히 이 윤리위원회 설치가 미미한 상태인데요. 병원은 1518개 중에 22개에서 0.9% 수준이고요. 요양병원은 1585개를 기준으로 할 때는 68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3.4%라고 볼 수 있고, 요양병원은 이제 요번에 심평원 자료에서는 요양병원 중에서도 요양병원이나 아니면은 재활 그런 쪽은 대상 기관이 아니라서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46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할 때 요양병원 안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거는 4.3%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68개가 설치돼서 4.3%를 차지하는 것도 사실 요양병원에서 자체 설치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아니고요. 그런데도 몇 군데 있지만 요양병원들은 보통은 그 큰 병원, 상급 종합병원에 국립대병원이 중심이 되고 있는 공용윤리위원회에 위탁 협약을 맺어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의료기관, 요양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간단하게나마 그 3주년의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3주년을 저희가 맞이하면서 그동안의 현황과 성과 어디까지 왔나 해서 전부 다 나열을 못했고요. 아주 키가 되는 중요한 지표 5가지에 대한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이 5가지에 맞춰서 이제부터는 연명으로 결정되는 현황에 맞추어서 그러면 어떻게 더 우리가 이 제도를 확산하고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나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 4가지로 과제를 압축해 봤고요. 제가 한 이 과제는 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펼쳐나가는 사업을 시행하면서의 주로 문제점이나 앞으로의 개선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인데 하나는 국민의 인지도 개선, 또 하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접근성 제고, 또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른 이행을 위한 인프라 확대, 그다음에 자기결정권 존중, 이 4가지 축이 저희가 앞으로 펼쳐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국민에 대한 인지도는 저희 연명의료관리센터에서는 해마다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실시를 했고요. 2020년에도 실시를 했기 때문에 같은 도구로 같이 해서 비교하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국민의 인지도, 그러니까 연명의료 결정 제도라는 것을 들어보기는 했다. 이렇게 표현해주는 국민이 2019년에는 74.2% 수준이었다가 2020년에는 91%가 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연명의료 결정 제도, 이 용어 자체는 들어본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지도를 올리는 거, 연명의료 결정 제도 들어봤느냐, 뭐 알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저희는 들어본 수준이 아니라 들어봤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잘 알고 있다, 정인지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인지도를 높이는 쪽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정인지도도 2019년에는 10.5% 정도였는데 2020년에는 3배가 넘었습니다. 34.3%. 이렇게 많이 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선 현장이나 뭐 국민들을 만나보거나 이웃 사람을 접했을 때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적다.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은 이런 국민들에게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한 정확하게 정인지도를 높이는 쪽으로 저희 사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 인지도를 확산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는 이제 홍보를 잘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정인지도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홍보인 수준으로는 정인지도를 올리는 거는 조금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홍보 이상의 거의 교육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지만 저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교육을 한다는 것은 지금의 규모에서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1차는 홍보로 가고 홍보를 좀 더 깊이 있게 해서 약간 교육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식으로 이 제도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의 방향을 보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2020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작성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88%입니다. 여기 그 빨강색으로 테두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88%는 60세 이상이 88%고 나머지 12%만이 50세 미만에서 작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70%로 더 높았고요. 남성이 한 30% 작성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지도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40대나 50대 연령층도 비교적 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걸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인지도는 높은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아직 적극적으로 작성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준비나 또 죽음이라는 게 아직 실감나지 않고 아직은 너무 먼 미래의 일인 것 같아서 인지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것은 꼭 고령이신 분들만 작성하는 건 아니고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 놓는 서식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이 연령층을 60대 이하의 인구군으로 확대를 해서 이제 고령층에 좀 집중을 했다 하면 이제는 좀 더 40, 50대 더 나이를 낮춰서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타겟 대상군에 대한 확대를 홍보의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상자별 맞춤형 홍보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장년층도 미래에 다 이런 그 고령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장년층 중심으로도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 해서 요즘에 사회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특히나 청장년층은 SNS의 활용이 굉장히 높은 연령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SNS를 활용한 그런 홍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2019년에 저희가 진행했던 UCC 공모전이나 2020년에 했던 수기 공모전 이런 것도 좀 더 활성화해서 청장년층의 어떤 그 생각을 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취약 계층에 대한 접근입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이 작성하기보다는 이 취약 계층이신 분들은 여러 가지 장애 요인으로 인해서 장벽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신체 장애도 있고요. 비문해, 외국인, 인지기능 장애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연구, 용역 연구를 저희가 2020년에 해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자를 위해서는 점자 리플렛도 만들었고요. 아직 배포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상담 그림카드 같은 걸 이용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그림으로 설명하면서 보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런 자료를 만드는데 역점을 뒀다면 올해는 만들어진 자료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쪽으로 노력할 계획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인지 경로를 탐색을 해봤는데요. 아주 계속 구동의 1위를 차지하는 건 TV입니다. 그러나 TV를 통해서 홍보하는 거에는 사실 비용적인 제한이 있어서 저희 기관으로서도 쉽지는 않고요. 인터넷을 통한 게 인지 경로 중에 3위에서 2020년에 2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SNS를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과 주변 사람 또 의료기관 안내 등을 통해서 인지 경로를 좀 다양화하면서 홍보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등록 기간에 대한 수는 어떻게 비율이 유형별로 어떻게 차지하는지를 검토를 했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유형별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얼마나 작성했는지를 보는 게 이제 실적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누적 실적입니다. 그래서 건보공단 같은 공공기관은 50% 정도의 기간 수는 차지하지만 실적은 한 60, 70%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공기관, 건보공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실 기관수에 비해서 아직 실적은 4분의 1을 못 차지하는 것은 올해 있었던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주로 올해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코로나에 집중을 하셨었고, 저희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에는 조금 여력이 부족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뭔가 해소가 되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면은 유형별 기간수도 중요하지만 상담자나 등록자 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공공기관이 제일 많고요. 비영리도 의외로 상담자와 등록자 수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얼마나 되느냐. 사실 저희가 79만이 넘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1만이 넘었다고 하고요. 올해 가을에는 저희가 추정컨대 100만이 돌파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기관 입장에서도 사실 100만 돌파 기념 행사도 하고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전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00만이나 80만이나가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구 1000명당의 그 숫자를 많이 나열을 하죠. 의사 수도 인구 1000명당 몇 명이냐, 간호사 수도 인구 1000명당 몇 명이냐, 이런 식으로 많이 통계 수치를 공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률을 보니까 저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성인만 작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상자를 19세 이상 인구로 다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세 이상 인구 1000명당으로 할 때 등록자는 18년에는 2.3명이에요. 1000명당 2.3명만 작성했었고요. 19년의 누적은 12.3명, 20년은 현재 18.4명. 1000명일 때 18.4명이기 때문에 100명이라고 보면 1.8명. 그래서 저희는 그냥 100명, 19세 이상 성인이 모이는데 100명이 모였으면 그 중에 그냥 평균은 2명 정도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피부로 와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등록 기간이 그러면 지역별로, 유형별로 어떻게 분포가 됐는지도 제가 한번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는 27개밖에 안 되긴 하지만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인데, 어느 지자체나 광역시나 이런 쪽에는 아예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이제 공공기관과 그다음에 의료기관이나 이런 부분은 다 이 권역별로나 뭐 지자체별로 다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보건소도 조금 미미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접근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접근성을 좀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이 두 축에서 사업을 펼쳐나갈 때 저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별로, 유형별로 등록기관 수를 좀 더 많이 확대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은 주로 이제 기동성 장애가 있거나 뭐 독거노이거나 요즘에 이제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서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인분들이 혼자 이 등록기관에 찾아와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전화를 주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등록기관은 어디냐, 유형별로 볼 때 보건소하고 비영리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그 초고령 사회가 돌입하면서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고 기동성에 장애가 있거나 불편하시거나 독거노인이 많아질수록 이러한 보건소나 또 비영리 기관이 등록기관으로서 확대가 되고 또 업무도 더 활성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런 비영리 기관인 경우에는 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운영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연고자나 대리인 지정 제도는 아마 다음에 하실 최경석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명의료 계획서 이행은 연도별로 살펴볼 때 18년에 3만 1천, 그 다음에 19년에 4만 8천, 2020년에 5만 5천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행서가 5만 5천을 달성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매년 사망자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좀 보니까 한 해에 약 30만이 사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생은 뭐 23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른 그런 상황인데요. 2020년 자료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전체 사망자 수 대비 병원에서 사망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니까 2018년에 22만 7천, 19년에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수 대비 의료기관 안에서 사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은 76, 77% 이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병원 내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높은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는 30% 정도 수준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의 저희 국민들은 사실 사망하기를 희망하는 장소는 가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사망을 하는 곳은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사망하는 환자 중에 그렇다면 연명의료 결정 제도라는 제도권 안에서 이행을 통해서 사망하는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를 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망자 수 명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행은 건수라서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은 한 환자가 사망할 때 이행을 2번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이행 건수를 사망자 수로 한번 나누어 봤더니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따라서 이행을 하는 비율이 14.6% 정도 18년에 되다가 19년에 21.2%로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 건수는 한 명이 사망할 때 2번 이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숫자보다는 낮다. 그래서 추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화의 추이를 보려고 제가 한번 이 비율을 계산해 본 거고요. 그런데 이 이행은 아주 공교롭게도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랑 맞물려서 상급 종합병원하고 종합병원에서 대부분 이행이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수준이 96.4%, 97.2% 이렇게 대부분의 이행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되고 있었고, 사실은 이 병원급 이하에서는 이행이 한 3, 4% 이걸 빼면 그 정도겠죠? 3,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망하는 환자가 어디에서 어느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지를 종별로 나누어 봤을 때는 종합병원하고 상종에서 상급 종합병원에 사망하는 수가 한 반수가 되고요. 나머지 반수가 병원, 요양병원, 의원에서 사망하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은 요양병원 등에서 사망하는 환자 수는 많지만 요양병원에서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따라서 이행을 하면서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은 극히 소수다. 그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런 배경은 뭘까요? 결국은 그거는 요양병원이나 병원급의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좀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확대 및 활성화가 필요한데요. 저는 제일 먼저 그래도 설치를 하지 않은 종합병원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개 종합병원별로 사망자 수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미설치된 50%, 150여 개 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올해 2021년에 우선 사업으로 저희가 잡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요양병원의 설치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요양병원 1,500개는 굉장히 그 편차가 큽니다. 병상 수도 30개 병상에서부터 780개 병상까지 있더라고요. 이렇게 편차도 크고 규모뿐이 아니라 모든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300병상 이상인 요양병원 117개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금 그 요양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자체 설치하시던 아니면은 위탁협약을 하시던 권유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게 한 8%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공기관의 요양병원 한 80개 되는 데를 2차 타겟군으로 해서 가능하면 요양병원 안에도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 가동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영윤리위원회는 지역별로 12개가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은 이제 국립대병원 중심이기도 하지만 또 아닌데도 고대 구로병원도 있고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2개가 있는데 공영윤리위원회의 개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할을 좀 더 강화해서 공영이 모병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위탁협약되어 있는 기관은 자병원 같은 격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관, 자병원에 해당한 위탁협약 기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상담도 해주고 지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영윤리위원회 확대, 위탁협약 기관의 확대뿐이 아니라 활성화가 올해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의 그 예산 확대, 협약 지원을 위한 예산이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자기결정권 존중입니다. 아마 저희 연명의료관리센터의 정보 포털에 보면 이 그래프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누적은 이 밑에 있는 게 계획서고요. 두 번째 노란색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초록색이 가족 진술, 그다음에 보동색, 밤색이 전원 합의, 가족 전원 합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쭉 분기별로 표출이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모든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자료에 의하면 그 연명의료 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의한 연명의료 이행,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따른 이행에서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거를 두 가지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기 결정에 의해서,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따라 이행이 실행되는 것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리고 3분의 2는 아직까지는 가족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된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한번 분기별로 2018년 1, 4분기부터 해서 지금 2020년 4, 4분기까지 전체 이행 통보 건수를 100%로 봤을 때의 비율로 다시 재산출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아주 고무적인 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0.2%에서 출발하던 것이 쭉 올라서 지금 현재 6.2%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하신 분이 80만인데 이게 100만이 되고 200만이 되고 300만이 될 때 이 노란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부분에 의한 자기결정권 존중이 점점 증가될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특이한 거는 전원 합의에 의한 것은 처음에 37.9% 정도를 차지하던 것이 지금 마지막 분기에는 25.8%로 많이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 시대에 뭐 가족도 해외에도 나가 있고 뭐 핵가족도 많고 여러 어떤 가족의 패턴이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반영되지 않았나 해서 이 부분은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신에 가족 진술에 의한 부분도 또 이거는 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좀 많이 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계획서 부분은 비교적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할 부분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의한 부분, 연명의료 계획서에 의해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연명의료 결정 제도권 안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의 업무이고 저희의 그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결정권 존중 확대의 확산을 위한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의 작성이 확대돼야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들의 인식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년 의사 거기 매스컴에도 사실은 그 아산병원의 고윤석 교수님이 쓰신 글에도 이 글이 있던데 저도 너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의사교육 기회를 점점 확대해야겠다. 그래서 작년에 도입한 게 의사 연수 평점제를 도입해서 사실은 2019년에는 의사가 200명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작년에는 물론 온택 교육까지 포함해서지만 1,044명이 수료해서 그래도 5배 정도의 성장을 보였고요. 간호사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간호사 교육은 저희가 직접 교육하는 것만으로는 너무 한계가 있어서 대한간호협회에 의뢰를 해서 보수교육으로 개발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226명이 수료해서 360% 정도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활동하는 의사 수나 활동하는 간호사 수에 비례하면 아직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뭐 해마다 꾸준히 교육을 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수료한다면 이 의료진들의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 방법도 집합교육 형태뿐이 아니라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개발된 온테크 교육을 병행을 할 거고요. 저희는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2개의 교육을 병행해서 교육의 접근성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할 계획이고요. 또 지역 편차도 해소할 수 있고 교육 시간도 좀 선택해서 자기가 선호하는 시간대에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의료진들이 좀 더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인식 개선이 되고 열정을 가지고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게 저희가 꼭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환자가 스스로 결정한 연명의료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장하여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콜로키움의 자리여서 학술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까지도 제가 거론을 해보는 것으로 자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면 뭐 좀 이론적으로 복잡한 내용은 제가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는데요. 이 자리가 이제 콜로키움이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이지만 몇 가지를 좀 넣어 보았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연명의료 결정법의 그 의의는요, 사실 간단히 말하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여러 법들 중에 오랜 숙려 기간과 그다음에 여러 분야의 의견을 거치고 또 대법원 판결 내용도 존중하면서 마련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내용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것이 어떤 사회적인 절충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안락사, 존엄사, 자연사 뭐 여러 가지의 개념적 혼란들이 나름 그래도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용어로 무엇이 구별되어야 되는지가 정리되면서 좀 개념 정립이 된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기여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대법원 판결에서는 김할머니 사건에서 결국 이제 안락사와 연명의료 중단을 개념적으로 구분시키는 어떤 의의를 가졌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이 바로 요 환자의 요 평소 가치관이나 쭉 하면서 나온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이론적으로 좀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요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특별위원회가 현재의 2016년에 제정이 되고 2017년에 시행되는 이 연명의료 결정법 이제 한 4년 시행을 했는데요. 이 법의 이제 기본 골자는 이 입법 권고에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 지금 학술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가족 2인 이상의 이 진술 일치라는 이 부분이 이미 입법 권고에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또 임종 환자에 대한 판단을 2인 이상이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 이미 입법 권고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일부 약간 좀 변하긴 했지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뭐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등을 열거하면서 언급했던 것도 이미 이 입법 공고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 가족 전원의 합의, 이 골자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대리인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게 언급이 되는 바람에 현실적으로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리와 가족 전원 합의라고 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대리인 작성이 이제 허용이 안 되는 법안 형태가 되고 말았죠. 예. 무용고자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윤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입법 단계에서 수용되지 않아서 이것이 이제 현장에서는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수분과 영양 공급 유보는 배제하는 것으로 이미 입법 공고에 있었던 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동소이하고요. 하나 긍정적인 측면은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지원 체계를 입법 공고에서도 이야기하였고, 이 좋은 면을 살리려고 독자적으로 그 안이 준비되었던 연명의료 결정의 내용과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한 법안에 암관리법을 개정하며 그 내용을 받아들여 합치는 바람에 약간의 이제 혼선들도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이미 이제 개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의 등록 현황, 실적, 또 이 등록제 도입에 대한 것은 우리가 법안에 굉장히 그 여러 의견을 모아서 강력하게 이제 반영을 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자랑할 만한 성과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의사의 자의적인 어떤 재량권으로 이 의향서, 리빙 윌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사전연명 의향서를 이런 공식적인 등록기관에서 등록을 받아 이행하는 데 쓸 수 있게 했다는 것은 긍정적이죠. 물론 이 긍정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명의료 결정법이 그만큼 보수적이었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장단점이 교차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 대략의 내용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전제하고요. 모르시는 내용은 제가 질문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4년간 시행한 이 법이 아직도 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대법원 판결의 한계를 우리가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이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 판결을 상당히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분이 드러났냐면요. 이 대리 결정의 표준에 대한 이론적인 파악이 대법원 판결 자체에서도 미흡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법에도 약간 그런 요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론적으로는 제가 나중에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한번 요거 읽어보면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이 방식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판사가 의사결정 능력이 있으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죠. 뭐 그건 뭐 문제가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도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료거부권이라는 게 법적으로 지금 존중되는 내용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서도 굉장히 묘하게 답을 해놨죠. 매우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 컴피턴트하지 않아서 의사결정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비첨 앤 칠드리스의 책을 보시면 비첨이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게 순수 자율성 표준과 그다음에 최선의 이익 표준과 제가 요 밑에 얘기하는 대리 판단 표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대리 판단 표준을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대리 판단자의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으면 순수 자율성 표준에 따라서 그의 의견을 반영해 주려고 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방법 하나와 그게 우리 법률 조항의 17조입니다. 그 다음에 18조의 경우에는 최선의 이익을 따라가 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리 판단이 18조죠. 그러니까 17조는
본인이 미리 그 남겨놓은 의사 확인을 따라가니까 순수 자율성 표준을 따라가는 거고요. 이것조차도 따라가기 어려울 때는 최선의 이익의 표준을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최선의 이익의 표준이라는 것도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에 따라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론적으로 있는데 17조에서 추정의 방식을 얘기해 줬죠. 그래서 가족 2인의 어떤 그 의사 확인의 일치, 그거를 따라가주는 방식을 채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원이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가족이 의사결정해주면 그건 이제 대리 판단으로서의 최선의 이익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법원 판결 자체는 어떤 한계가 있냐면요. 순수 자율성 이 표준에 해당하는 자기결정권이 주어졌다면 최선의 이익에도 일치하면서 순수 자율성 표준에도 일치하는 거를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판결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대법원 판결이 이 본인의 의사를 100%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률도 본인이 치료가 무용하다고 나는 싫다라고 하는 거를 다 수용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한 법률의 틀 내, 즉 임종 환자여야 하고 더 이상 치료가 효과가 없어야 하고 하는 이 최선의 이익을 이미 갖춰놓은 상태에서 자신의 어떤 자율성을 수용하는 이런 굉장히 보수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사실 무슨 얘기냐면요.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의 결정권을 존중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자기결정권의 함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자기결정권이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존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 몇몇 단체에서 의사조력 자살을 허용해달라고 입법을 하는 운동을 하시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나의 자기결정권이 우리 법은 충분히 존중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표출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유는 우리 이론이 자기결정권 존중은 말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범위 내의 자기결정권 존중으로 입법이 됐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는 거죠. 아직도 이것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논란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려면 뭐 많은 뭐 토론이나 뭐 과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법률 이 적용의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기 이전 이런 환자들한테는 사실 여전히 입법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종기에 국한되어 있는 이제 우리 보수적인 법률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예민한 문제가 이 법률에 따르지 않거나 임종기가 아닌 경우, 그러면 결국 DNR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까지도 이 DNR에 대한 관행은 존재하나 이 DNR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입법이나 법률은 현재 없습니다. 꼭 입법이 돼야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학회 차원에서 DNR에 대한 윤리적인 실무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종 환자 판단이 2인으로 되었던 건 이미 입법 공고에 있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임종기와 말기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의사 2인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쉬우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2인을 부르기가 어려운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2인 판단이 과연 그렇다면 2인을 도입하고자 했었던 의사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 이게 그럼 해결되는 거냐? 1인이 판단하면 신뢰할 수 없고 2인이 판단하면 신뢰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확률적인 문제니까 그나마 안전하게 2인으로 하자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 2인의 판단이라는 게 정말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조치인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의사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꼭 2인이어야 하느냐는 좀 우리가 재고해 볼 만한 여지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상 의료를 굉장히 제한해 놨습니다. 그리고 수분과 영양 공급, 이 영양 공급은 이미 서양에서는 유보 중단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미국에서는 이 피딩 튜브는 유보 중단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직 배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거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문제지만 이 열거된 처치 이외의 의학적 중단의 유보나 중단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역시 우리 법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은 뭐 역시 학술적으로는 이제 토론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지금 당장 바꾸자는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법의 상태와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한계, 뭐 비교법적으로 한계,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장 대한민국적일 수 있고 서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논법이 가족 2인 이상의 이 진술 일치 부분입니다. 이 의사 추정의 객관성을 사실 상실한 거고요. 이론적으로는 이게 미국의 그 낸시 크루잔 사건에서는 가족이기 때문에 클리어 앤 컨빈싱 에비던스가 아니라고 해서 기각을 했던 내용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정서상 가족이 이해 당사자이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2인 이상의 진술, 그리고 여기서 2인 이상은 단순히 2인이 아니고 반대 의견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전원이 우리 부모님 또는 뭐 이 대상 환자가 이런 말을 했어라고 하는 거를 다 인정해줬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진술만으로도 우리가 그러니까 전원 증거죠. 진술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추정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굉장히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좀 연구 대상이죠.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려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나름 한국의 어떤 특수한 문화라고 여기려면 또 그만한 근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대리 결정 과정에서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 이거는 이제 합의라고 하는 말이 좀 용어가 좀 껄끄럽긴 한데 사실은 이제 최선의 이익, 환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이냐에 대한 의사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족 전원의 의사결정인데요. 현재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무용고자입니다. 이 무용고자 부분이 병원윤리위원회에서 그 결정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라면 이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될 텐데 입법 과정에서 미수용이 되는 바람에 4년 시행해보는 과정 중에 이런 사례들이 실제 몇몇 그 상급 종합병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건 좀 제도적으로 시급히 보완이 되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성년 후견인 제도의 도입이 지금 현행 민법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행 민법은 생사와 결정되는 문제는 성년 후견인의 권한에 들지 않고 가정법원이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의료 성년 후견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의료 대리 결정 지정 제도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새로운 개념의 도입으로 뭔가 현재의 가족 결정과 병행해서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뭔가 이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을 좀 추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고민도 좀 필요해 보인다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과 이제 관련이 되는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요. 연명의료 결정이 우리 지금 법률 조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의료기관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의료기관 중에 결정 업무와 이행 업무를 수행하려는 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현황을 소개하시면서 이 언급이 있으셨죠. 근데 이제 이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거나, 사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표현이 적당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많이 작성되어 있는 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작성이 많이 되고 증진되는 건 좋은데, 한 가지 우려사항은 이분들이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해서 돌아가시는 상황이 아닌 거의 50%가 그 외의 의료기관에서 사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앞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엄청 심하게 올 거라는 겁니다. 즉, 야, 내가 사전연명의료양서를 작성했는데 내가 지금 임종을 맡고 있는 병원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내가 내 뜻을 밝힌 의향서대로 이행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쓴 의미가 좀 굉장히 불명확해서 좀 전달이 안 될까 봐 다시 좀 풀어서 제대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비록 이 연명의료 결정 등의 이 말이 이 유보와 중단 둘 다를 의미합니다. 중단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공호흡기의 그 장착을 시술할 수 있는 설사 병원이 아니더라도 유보 부분도 바로 연명의료 결정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을 생각할 수 있냐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다 나는 유보, 중단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입원한 병원은 유보만 해주면 됩니다.
유보의 이행이라는 거는 시행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뭐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의료기관이 유보에 대한 결정 내용을 이행해 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게 됨으로써 또는 본인들이 안 함으로써 이행기관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이 설치 의무를 입법 취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화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공용위원회가 이런 그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을 전담해 준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저는 했으면 하는 좀 제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처럼 어떤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 공용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보니까 일단 갑의 일로 그 병원의 업무를 처리하고 두 번째 세컨드의 일로 자신들과 협약을 맺은 지역의 의료기관의 업무를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다소 그 을 쪽에 속해 있는 세컨드에 속해 있는 의료기관한테는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어느 병원에도 소속되지 않는 지역의 의료원만 정말 1대1로 다수를 전담해 주는 공용위원회가 지역별로 좀 활성화되고 추가 설치된다면 믿고 신뢰하면서 자신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대행해주는 공용위원회가 있다라고 하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면서 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100만이 넘게 작성되더라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요양병원이든 병원급에서도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유보의 부분만큼은 문제없이 이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대책이 지금 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이게 지원이 되는 건 좋은데 하여튼 이 대상 환자가 좀 제한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좀 확대가 돼야 된다. 이게 돈이 들어가는 문제라 좀 개정이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연명의료 계획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이거는 이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의 이 작성 제도도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으면 개선도 필요하고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비대면으로 하는 여러 가지 대책들도 이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저는 연명의료 계획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연명의료 계획서가 현재 대리인 작성이 불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당시 이제 입법 과정에서 이 부분이 이제 이견이 발생을 하면서 통과가 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폴스트 제도 자체가 그들의 듀얼 오브 파워 어터니라고 하는 그 제도가 결합이 되면서 대리인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연명의료 계획서의 대리인 작성을 언젠가는 도입하는 좀 입법을 좀 의견 청취를 해서 입법 여부를 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쉬운 겁니다. 아무 이견도 없고 바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연명의료 이 계획서의 작성 시기가 현재 법률의 정의상의 말기 환자입니다. 요게 바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하고 연명의료 결정의 순수한 파트가 결합이 되면서 생긴 어떤 그 흠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말기 환자의 판정을 받지 않아도 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숙려 기간을 가지고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인의 판단을 받아 작성을 하는 시기까지를 제한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 개인이 판단에 의해서 말기가 예상이 된다면 연명의료 계획서는 그 의사와 상담을 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리 이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의 어떤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개정 시도가 좀 있었는데 결국 그 의원이 추진을 제대로 마무리를 하지는 않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이견이 없을 개정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기 과제는 지금 말씀드린 거를 그냥 잠깐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는 부분인데요. 결국 사회적으로 우리가 아직 의견이 분명히 아직은 일치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경험적인 연구도 많이 있어야 되고요. 혹시 우리 법 시행 이후 오남용이나 부작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레포트도 필요할 겁니다. 사실 없었다면 현재 우리에 대한 대상 환자나 대상 의료가 좀 더 그러면 어떻게 더 확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계속 이렇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의견이 청취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병원윤리위원회 이제 이렇게 이제 법률 명칭이 지금 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돼 있지만 이것이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으려면 흔히 말하는 병원윤리위원회의 상담 기능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좀 개선이 된다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좀 이 질적인 어떤 그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냥 이행할래니까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법률적 요건이라 그냥 갖출래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멜프랙티스 소송이나 또는 의사와 환자들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그 갈등이 미연에 방지되고 정말 이 제도화된 이 기관화되어 있는 이 그러니까 institutionalized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이 들어있지 않고 그냥 기관화되어 버린 이 시설 속에서의 그 이제 인간의 어떤 죽음 부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인간화될 수 있기 위해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문제들이 좀 상담되고 소통되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정말 정작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윤리위원회가, 즉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상담 기능을 가동하고 환자들한테 인간화된 의료기관으로서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인적 구성이나 여러 가지 그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연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그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사례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연구하고 이것들이 소통되는 장이 좀 정기적으로 학회든 우리 연명의료관리센터든 이렇게 정책원에서 좀 이렇게 주관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윤리상담팀, 즉 병원윤리위원회,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이 상담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 양성 또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